3.1절 100주기를 맞아 오늘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리오브 외무상이 한밤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대북 제재 11건 가운데 민생과 관련된 제재 5건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해제 요구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 해제를 요구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양국의 엇갈린 발언 분석해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의 최측근을 불러 조사하고 환경부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곧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밀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대피했던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있던 터와 유적들에 직접 가보니 상하이 도심개발로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이곳은 현재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꼭 100년 전 오늘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고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시민들이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습니다. 탑골 공원과 서대문 형무소, 독립기념관 등에는 3.1 운동의 정신을 잊지 말자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먼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 수많은 태극기의 물결. 하늘엔 거대한 태극 문양이 그려지고 광화문 광장은 온통 태극기를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독립군가와 함께 광장에 들어섭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100년은 남북이 함께할 것이라며 3.1운동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시민들도 100년 전 만세운동을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우리의 이 행동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생존과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니 태극기를 앞세운 시민들을 총을 든 일본 순사가 가로막아 보지만 대한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대한문에서 출발한 만세 행렬은 3.1절 100주년 행사가 열리는 이곳 광화문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3.1절의 의미를 다시 새겼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관순 열사의 모교 이화여고에서도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후배로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이제 유관순 열사분께서 만세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감동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었고 100년 전 오늘처럼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인 날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는 어젯밤부터 횃불을 든 시민들이 3.1운동을 기념했고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도 오늘 하루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두 나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현안을 언급하지 않고 일본과 협력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대표 33명이 3.1절 행사 참석을 위해 경복궁 광화문을 걸어 나옵니다. 베트남 미북 회담이 결렬됐지만 문 대통령은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한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 체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하며 지금도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크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은 언급하지 않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야당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오늘 미북 정상 간 입장 차는 큰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북핵 문제 접근법을 바꾸라는 주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만 믿고 기다리기보단 긴밀한 한미 공조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한 신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거짓 기대를 높이고 거짓 협상을 진전시켜 왔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영변 핵시설 외 다른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됐는데도 정부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우영 안보실장은 북한이 얘기한 대로 영변 외에는 핵시설이 없다라고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우영 안보실장을 해임해야 됩니다. 정의당은 미북 회담 결렬을 지나가는 꽃샘추위라고 했고 평화당은 3차 미북 회담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어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 호텔로 돌아갔던 북한이 한밤중에 갑자기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전에 전혀 예고가 없었던 기습적인 기자회견이어서 현장이 몹시 어수선했고 북한 측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거래에 의욕을 잃었다며 협상 중단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은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넘긴 시각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잡힌 기자회견에 한 외신 기자는 양복에 반바지를 입고 달려왔고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한 국내 기자들 사이에선 취재 경쟁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한하는 등 비핵화에 충분히 성의를 보였지만 미국 전문가들의 리페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며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의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최선희 부상은 오늘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방식을 의아해한다며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거론하며 이런 회담을 계속해야 하나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북측은 미국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잡힌 기자회견은 약 15분 동안 진행된 뒤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일부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 가해진 5개 제재를 말하는데 그러나 이 5건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핵심적인 제재여서 북한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의 요구는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라며 제재 해제 목적도 민생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10시간 만에 정면 반박한 겁니다.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제재는 2016년 이후 제재 6개 가운데 5개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광물, 예술품, 석탄과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된 핵심 제재들입니다. 리용호는 군사긴장 완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 해제 요구가 미국을 배려한 현실적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기한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리 외무상의 반박에 대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숫자상으로는 11개 제재 가운데 5개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말이 맞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5개 제재를 풀어주면 전면적인 해제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 결렬 후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을 찾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반박한 겁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북한이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 외무상이 거론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5건은 2016년부터 2년간 부과된 것인데 북한에 대한 제재안 11건 가운데 이 5건의 제재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옥죄인 조치들입니다. 특히 2016년 채택된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마치 일부 해제만 요구한 것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북한에게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요구한 5건의 제재를 해제할 경우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 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이번에는 핵시설 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영구 중단을 문서로 약속하겠다는 뜻도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의 입장을 백대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 제재 일부 해제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의 뜻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했습니다.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리폐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최선희 부상은 거대한 농축 우라늄 공장 영구 폐기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소개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핵, 미사일 도발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확약 의지도 미측에 전했다고 했습니다.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보다 더 좋은 합의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북한이 40곳 이상의 핵시설을 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북한 측에 제시했고 이 밖에 또 다른 핵시설 운영 증거도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변 핵시설만 갖고 북한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이어서 안영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특정 지역 비핵화만 원했고 자신은 모든 것을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영변 이외에 큰 시설이 있다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언급했습니다. People didn't know about, including and the we uranium, brought, including yeah,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최소 2곳 이상에서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된 곳은 미국 언론이 영변보다 규모가 2배라고 보도한 평양 외곽의 강선입니다. 영절이와 박천, 하갑, 방연비행장 인근 등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우라늄 광산과 정련소 등을 포함하면 핵시설이 40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은 곳이라며 제3의 장소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능력을 100으로 볼 때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만 폐기하면 4%,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하더라도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호텔로 돌아간 뒤 꼬박 하루 이상 호텔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만인 오늘 오후 베트남 주석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표정은 어땠는지 하노이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죠. 자, 이재중 기자, 회담 결렬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셈인데 김 위원장의 표정은 어떻던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 오늘 오전에는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북 회담이 결렬된 뒤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 오후 주석궁 앞에서 열린 환영 행사 때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린이 수십 명이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응위엔 푸종 주석이 밝은 얼굴로 포옹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군악대 연주 속에 베트남 의장대를 사열할 때도 손을 아래로 힘없이 내려뜨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베트남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잠시 환한 미소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 할아버지 김일성 이후 55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식 친선 방문 중이지만 베트남 측은 국빈 방문급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일정 취소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베트남 측이 김 위원장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랬는지 만찬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베트남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저녁 8시 20분쯤 이곳 만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늘 만찬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트남 국가주석이 이 만찬을 직접 주관을 하고 있고 90분 동안의 특별 공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베트남 국립극단은 봄의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 전부터 오늘 공연을 준비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공연은 아리랑 등 북한 노래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과 관련된 노래도 준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김 위원장은 당초 예정보다 4시간 정도 출발 시간을 앞당겨 내일 오전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이 빈손 귀국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는데 북한 매체들은 회담 결렬, 무산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노이 현지에서 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찌민 묘소 참배를 끝으로 베트남을 떠납니다. 당초 오후에 떠날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 출발로 앞당겼습니다. 귀국길도 열차편을 이용합니다. 중국 땅을 질러가는 만큼 귀로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회담 소식을 전하며 북미 정상이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렬이나 무산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여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걱절들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접촉에 나섰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박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처벌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담당자 처벌은 회담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강동원입니다. 가수 승리 씨가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언론사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입니다. 대화록엔 승리가 대만에서 손님이 온 모양이라며 여성을 부르라고 지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뒤엔 유모 씨가 성매매 여성을 불렀다고 대답하는 메시지도 나옵니다. 경찰은 승리가 성접대 알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고 해당 언론사에 카카오톡 대화록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전 기습적으로 경찰에 출석한 승리는 성접대 알선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며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찰은 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를 다음 주 중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책과 클럽 내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 재소환을 앞두고 김 전 장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를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 임명 직후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장관 퇴임 때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던 노모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환경부 정책이나 인사 관련 세평을 모으고 실무진들과 조정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새로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소통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랑 소통도 없죠. 전혀 모르고요. 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공모 등 청와대와 정책을 조율하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뒤 환경부에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박 실장이 청와대와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선정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청와대와의 연결고리에 있는 인사들을 하나둘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곧 김은경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 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본격적인 확인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맞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아침 일찍 변호사와 함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손석희 JTBC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지 51일 만입니다. 외카차 기사가 공신자 못 봤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시간쯤 잠시 휴식을 취하러 조사실 나온 김웅 기자는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공감수 협박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웅 씨는 지난 2017년 4월 손 사장이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냥 갔다는 제보를 취재하다 손 사장으로부터 JTBC 채용 등 회유를 받았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손석희 사장은 김 씨가 사고를 빌미로 일자리를 청탁했고 폭행도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주 견인차 기사 A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A씨는 언론 인터뷰와 달리 동승자는 보지 못했고 경미한 사고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일자리 제한 등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손석희 사장과 김문 기자의 추가 소환과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함께 숨졌습니다. 대피했던 아들이 노모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주택입니다. 집 전체가 불에 탔고 화마에 휩싸였던 지붕은 주저앉았습니다. 67살 B씨 부부가 88살 A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집입니다. 어젯밤 11시 54분쯤 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아들 B씨는 아내와 함께 대피했지만 노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 불길이 솟구치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정점에 이른 불길은 집 안팎을 맹렬히 태우고 있었습니다. B씨와 노모는 결국 불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안방 문턱에서, 아들은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남 3녀 가운데 장남이었던 B씨는 수십 년 동안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는 등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편찮으시도 요양원도 안 보내고 집에서 자식들이 다니면서 내 병과를 해가지고 다시 할머니 다니시게 만들고 부모 끝까지 모시고 살다가. 경남 남해에서도 오늘 새벽 4시쯤 불이 났습니다. 71살 딸 C씨가 94살 어머니를 감싸고 대피하다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 덕분에 노모는 경상에 그쳤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명한 명품 구매 대행 업체가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미리 돈은 받아두고 명품을 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액은 8억 원에 달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한 유명 구매 대행 사이트에 업체 대표 오모 씨가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전 대표 유모 씨가 고객들에게 돈을 미리 받고 명품을 구입하지 않아 생긴 채무가 8억 원 가까이 된다며 업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업체를 인수받아 운영해온 오 씨는 자신도 전 대표 유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 부실이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구매 대행 사이트 사무실 주소로 직접 찾아와 봤지만 평일인데도 이렇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한 3일 전인가? 3일 전인가 4일 전에 낭탕탕 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옮기는 거였겠죠. 명품 가방을 대신 구해달라며 135만 원을 결제한 박모 씨는 전전긍긍입니다. 고객도 많고 많이 믿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렵다는 내용을 잠정하니 답답하죠. 돈만 보내고 물건을 아직 받지 못한 피해자는 어림잡아 200여 명에 달합니다. 엄마 생일 선물 준다고 샀다가 지방이어서 서울까지를 못 가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총 606만 원을 결제했어요. 4차례에 나눠서. 50분 아니라 전 대표 유 씨에게도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 대표 오 씨가 관련 내용을 진술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3일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도 열렸습니다. 법원이 정부 행사와의 충돌을 우려해 집회를 불허했음에도 보수 단체들은 강행했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함께 펄럭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팻말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끝난 오후부터 석방운동본부와 일파만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씨 집권 권력 9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당초 3.1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부의 3.1절 기념 행사와 충돌을 우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 진입을 불허하면서 집회는 서울역과 보신각 등 광화문 외곽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렇게 집회 신고 지역 외곽을 경력으로 에워쌌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과 을지로를 거쳐 광화문 내거리에 도착해 마무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삼청동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진보단체 집회와 불과 수백 미터를 두고 행진이 진행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시민단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 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설치에 실패했는데 오늘도 경찰과 1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해산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입니다. 경찰 2,000명이 영사관을 에워쌌습니다. 바로 옆 공원에서는 시민단체가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행사를 마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영사관으로 향합니다. 일본은 사죄하라! 일본은 사죄하라! 팔짱을 끼고 앉아 경찰과 대치합니다. 경찰은 길을 비켜라!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3.1절 100주년인 오늘 일본 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재설치를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손여상 옆에 기습 설치했다가 자치단체가 강제 철거한 동상입니다. 시민단체는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 만에 해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노동자상을 손여상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상을 마칠 때까지 정발장군 공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울산 대공원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앙상한 체구의 남성이 곡괭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뒤편에는 좁은 갱도 바닥에 누운 채로 작업하는 노동자를 표현한 동상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벽에는 전체 강제징용 노동자 수 782만 7,355명과 울산 피해자 수 6,300명이 각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모두 6개로 늘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노영민 전 대사가 귀국한 뒤 빈자리로 남겨뒀던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책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두 사람을 맞바꾼 인사인데 장 내정자가 중국 대사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쯤 67개 정도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진영 의원이 입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주 중국 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 대사에 연달아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되는 셈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경질된 인물의 재등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쯤 정부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7, 8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차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포진한 부처들입니다. 관심은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의 입각 여부입니다. 진 의원이 입각한다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를 발탁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김한솔 보호단체로 알려진 천리마 민방위가 3일절인 오늘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은 과거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주체가 북한의 적자인 김한솔을 보호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탑골공원으로 추정되는 곳에 나타나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수백만 명을 기아에 허덕이게 한 죄, 살인과 고문, 감금의 죄, 강간과 노예화, 강제낙태의 죄.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9개 죄목으로 고발하더니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합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인터넷에 7분 35초 분량의 영상을 올린 곳은 천리마 민방위. 단체 이름도 임시정부 국호인 자유조선으로 바꿨습니다. 북한 망명정부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주축이 된 2004년 일본,
2016년 미국 워싱턴과 유럽, 지난해에도 미국 LA에서 망명정부 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망명정부는 각각에는 북한 정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북한 독재 정권이 가지고 있는 외교력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 새 정부의 수반으로 생전에 황장엽 선생이 늘 영순위로 꼽혔지만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인데 두 개의 정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201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밖에도 암살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과 이복 삼촌인 김평일 대사도 망명정부 수반 추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에게로 쏠립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김정일 위원장의 3남 4녀 중 장남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은 아버지 피살 후 행방이 묘연해 유럽에 있다, 미국에 있다, 심지어 한국에 들어왔다. 추측이 무성합니다. 김한솔의 피신을 도운 천리만 민방위의 정체도 베일에 쌓이긴 마찬가지. 이메일은 스위스의 암호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후원금도 비트코인으로 받는 등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국면 때마다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만큼 미북 정상회담과 3.1운동 100주년에 맞춰서 임시정부 선언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고위 관리도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목숨을 잃게 될 경우는 바로 이런 조직하고 연계가 돼서 자기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는 굉장히 성가신 조직이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김한솔의 역할과 인적 구성 등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만 후대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임시정부가 있던 터와 유적들에 찾아가 봤는데 상하이 도심 개발로 원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독립운동 현장을 김정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상하이 도심의 유명 관광지 신천지 거리. 골목 한편에 영경방이라고 적힌 현판이 보입니다. 한 세기 전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은 곳입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이 건물은 현재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사단 원동위원들의 근거지로 알려진 장소는 오래된 건물 한 채가 아무런 표식 없이 남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의 장소였던 사해다관과 교육시설인 인성학교 자리엔 주상복합 건물과 대형 쇼핑몰이 각각 들어섰습니다. 100주년을 맞은 임시정부 청사는 올 들어 방문객이 두세 배 늘었습니다. 3.1절이고 또 대한민국 100주년 수립도 있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고요. 임시정부 청사 건물은 12호로 구성됐습니다. 3곳만 유적지로 활용되고 나머지 9곳은 여전히 상하이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1993년 복원된 뒤 수차례 개축과 복원을 반복하며 다듬어졌지만 100년 전 항일 운동사를 모두 담아내기엔 여전히 좁고 복잡합니다. 2004년 한국 측이 청사 주변 재개발 입찰에 나섰지만 무산됐고 2015년 재개관식 때도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상하이 개발 바람에 임시정부 100년의 역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오늘 혹시 태극기 개양하셨는지요? 3.1절 같은 국경일에는 태극기 다는 걸 권장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날이 아니어도 1년 365일 내내 태극기를 걸어두는 섬이 있습니다. 전남 소환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박재훈 기자가 가봤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백길을 따라 1시간 정도를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섬 소환도. 함경남도 북청, 부산 동래와 함께 3대 항일운동 성지인 이 섬의 또 다른 이름은 태극기 섬입니다. 섬 곳곳마다 이렇게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태극기 걸기 운동 덕분에 지금은 그 숫자가 1,500장에 달합니다. 섬 주민들은 태극기를 달아 일제에 맞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립니다. 집집마다 개양하고 관리 철저히 하고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환도의 항일운동 역사는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섬에서 나는 김과 전복 등 해산물을 일본인들이 수탈하자 주민들은 일본인 막사를 불태웠습니다. 1909년 일본인들이 세운 등대의 간수들을 공격한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 1923년 배움이 곧 항일이라며 주민들이 쌈짓돈을 모아 세운 사립 소원학교. 섬 곳곳에서 항일의 역사가 살아 숨쉽니다. 독립운동가 89명이 활동했었는데 20명이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소원을 받아가지고 항일의 땅이고. 해마다 3월이면 소환도 주민들은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호국 영령들의 혼을 기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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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주민들에게 태극기는 국기 그 이상입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네, 또 3.1절을 기념한 애국 마케팅도 눈에 띕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상품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쉽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락과 우유. 이번 달엔 겉포장이 특별해졌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거나 독립운동 사적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도 100년 전 오늘을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책이라든지 어디 사적지를 방문하는 거 아니어도 쉽게 애국 관련된 내용을 접하실 수 있도록. 3.1절 기념 한정판 상품도 시선을 잡아끕니다. 한 대형 커피업체는 무궁화를 소재로 텀블러와 머그컵을 선보였습니다. 판매 수익은 전액문화재청 등에 기부합니다. 우리나라 특징을 살려가지고 만든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품업체도 이번 달 라면 매출의 3.1%를 보훈사업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SNS에서도 특별한 날을 기리려는 움직임은 이어집니다. 한시중은행은 유관순 열사 등이 옥중에서 부른 노래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영상과 음원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김연아, 박정현 등 스타들이 나섰고 SNS 공유수만큼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선언광장 후원에 사용합니다. 소비와 참여를 통한 애국심 마케팅이 3월을 뜨겁게 달굽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수출이 최근 석 달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올해 첫 민관합동 수출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수출이 단기간 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은 위축되고 있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395억 6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1% 넘게 줄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석 달 연속 이어진 것은 2년 7개월 만입니다. 감소폭만 보면 상황은 더 나쁩니다. 전년 대비 수출액 감소폭은 한 자릿수였다가 지난달엔 두 자릿수로 확대됐습니다. 최대 시장 중국의 성장 둔화세로 대중국 수출이 17%나 급감한 타격이 컸습니다. 특히 효자 종목이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8%나 줄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구매 연기와 재고 조정 등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산업들도 비용 조건 악화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반적인 수출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출 감소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논란 당시 기자회견에서 목포 거리에 큰 손은 따로 있다면서 지목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행적을 추적해보니 손 의원을 만난 이후에 온 가족을 동원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6월 목포 구도심 만호동 거리축제. 맨 앞줄에 앉아있는 손혜원 의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손 의원이 목포 큰손으로 지목했던 정모 씨를 사회자가 소개합니다. 정 씨가 손 의원을 처음 만났다는 2017년 3월 이후 정 씨와 그의 가족은 손 의원과 경쟁하듯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특히 손 의원과 정 씨는 구도심 개발의 모범 사례로 알려진 순천을 함께 다녀왔고 며칠 후 정 씨의 동생은 목포 구도심에서 가장 큰 건물을 사들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지만 자기들은 나한테 해오라는 거. 손 의원은 정 씨가 건물 매입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집들을 아주 싼 값으로 사기 시작했다라고 들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정 씨는 현재 외부 활동을 일체 중단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서는 손 의원과 목포 큰손 정 씨의 가려져 왔던 관계를 집중 보도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지난 1972년 저원라이 중국 총리가 닉슨 대통령을 맞아 베푼 유명한 만찬 사진입니다. 닉슨이 반찬으로 나온 땅콩조림 하나를 집어들어서 젓가락 솜씨를 뽐내죠. 그러자 옆에 앉은 정치국원 장춘차오가 놀라서 쳐다보는 모습이 사진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젓가락 외교로 불린 이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닉슨은 몇 달 동안 젓가락질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까지 젓가락 연습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미국 외교문서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외교팀은 닉슨에게 중국 음식 문화와 식탁 예절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젓가락질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실무진이 모든 합의를 미리 끝낸 덕분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외교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와는 반대로 두 차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제도 정하지 못하고 날짜부터 잡은 것 자체가 이미 실패를 예고했습니다. 그래도 성과와 교훈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실패는 지금이라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라도 덥석 받아들 것이라는 기대도 착각임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보다 차라리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우리에게 어쩌면 다행한 일입니다. 1986년 미소 정상이 레이캬비크에서는 빈손으로 헤어졌지만 그 이듬해 워싱턴에서 핵무기 감축 조약에 서명했듯이 하노이 회담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정부도 이번 회담의 실패를 거울 삼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1일 앵커의 시선은 하노이 회담의 교훈이었습니다.
네, 100주년 3.1절인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내일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실 때 황사 마스크 꼭 준비하시고요. 토요일인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곳곳에 비가 지나는데요. 중부는 오후나 밤에 시작되겠고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남부와 제주는 내일 밤부터 시작되면서 모레 종일 비다운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4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충청, 호남, 서쪽 지역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구, 광주가 2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제주 15도, 대전 16도, 창원 14도로 꽤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곳곳에 비 예보가 있고요. 이제 큰 추위는 물러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의 민중들이 일제 총검에 맞서 일어서는 게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운 국가를 건설했지만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위험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먼 나라 베트남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논의되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1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함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네, 뉴스9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